안녕하십니까. 구선 행정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법에 대해서는 범위가 방대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이 틀을 잡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할 건가,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행정법에서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행정 플러스 법이라는 거잖아요. 법. 그러면 이 행정이라는 의미는 뭔가?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있죠. 여기에서 규범화시키는 게 그 법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첫 번째 행정관념의 성립을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행정관념의 성립은 상권 분립에서 우리가 나옵니다. 봐봐 한번 보시죠. 행정이 있으면 사법이 있죠. 사법이 있으면 입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사법, 입법. 그래서 권력분립 이론에서 우리가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크 앤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상호 견제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의 관념에서 첫 번째는 뭐에서부터 전제 요건이 나오느냐? 건립분립의 이론에서 우리가 도출되고 있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행정은 역사적, 제도적 선물로서 발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우리가 이제 국사에도 뭐가 있어요? 편년체라는 게 있어요. 편년체라는 것. 편년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조선시대 왕을 태정, 태세, 응단세 역사를 연도별로 기술하는 게 편년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월에 따라서 우리가 역사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걸 의미를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전제 요건으로서는 건립분립의 이론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시죠. 건립분립의 이론 많이 들었죠. 유명하신 존 로크. 자, 시민정부 이론이라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입법과 행정의 분립을 주장하는 국민주권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분립에 대해서 선도주는 바로 존 로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시민정부 이론과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완성이 된 것은 뭡니까? 몽테스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학자로서. 몽테스케이의 법의 정신. 그래서 우리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사법에 입법이고 입법에서 우리가 행정. 그래서 우리 권력 분립과 관련돼서 상권 분립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꼭 우리 권력 분립 이론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둘 거는, 그러면 첫 번째 존 로크 시민정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할 거는 몽테스키,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을 구분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꼭 우리가 틀을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시작은 존 로크에서 몽테스키, 현대사회로 갈수록 이제 수정론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정론과 관련돼서 건립분립제가 이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새로운 권력분립이 이론이 도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과 입법과 사법에 대해서 제3의 통치관, 그 건재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점차 이제 수정론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거기에 선도주제가 바로 레베 순타인으로서 권력분립은 동적 기능적으로 발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 기능으로 관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통제하는 구분으로서 점차 수정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정론까지 우리가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의, 우리가 형식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행정에 의해서 형식이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가 뭐냐? 형식적 의미로서,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에서 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서 의미를 따져주는 게, 형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통상 법에서는 어떤 측면을 주고 있어요? 절차적 측면이다. 절차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실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거는 내용적 측면이라는 걸 생각해 두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용적.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뭐예요? 절차. 내용에 따라서 실질은 행정이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또 그 의미. 그러니까 절차 내용을 의미를 따져주고, 그러면 형식설이라는 것은 절차에 따른 거죠. 그럼 실질은 바로 내용.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 실체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체법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절차법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는 뭐냐? 이런 의미도 많이 타진하고 있죠. 그러면 실체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인간을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대표적인 실체법이에요. 그럼 절차와 관련돼서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규정한 게 바로 절차법이래요. 그러면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는 뭐예요? 요게 이제 자체가 바로 실체법이요. 요 바퀴가 절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실체법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목적이고 절차과 관련돼서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실체법의 수단은 곧 뭐예요? 절차법. 절차법의 목적이 바로 실체법. 그래서 실체와 절차법의 관계. 다시 한번 의미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형식이라는 것은 절차고 실질은 뭐예요? 내용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제2절과 관련돼서 행정의 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서 실정 제도상 각 기관에 분반하는 권한을 표준으로 해서 우리가 놓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뭐냐? 바로 국가 적용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뭐냐? 분장 기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있겠죠. 바로 자, 국회가 담당하면 입법이요. 그 다음에 행정가 담당하면 행정이요. 그 다음에 자, 국회 있죠. 그러면 사법기관이 한다면 사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는 뭐냐? 바로 분장 기관에 따른 분류가 있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서 국가 작용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그래서 성질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용에 따른 분류겠죠. 자,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 즉 성질에 따른 분류로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 우리가 종종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게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반드시 구분을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서 우리가 학설을 몇 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의 개념 징표설이 있어요. 행정은 정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공형이죠. 그럼 묘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바로 행정의 개념 징표설로서. 자, 그러면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설의 대표적인 행정의 개념 징표설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칭이죠. 통칭과 관련돼서 요즘 현대사회에서 어디까지 통칭으로 봐줄 건가. 이 통칭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서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자, 통칭이 개념과 관련돼서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잡아놓고 개념을 우리가 잡아두실 때는 여기 한번 보죠. 자, 개념을 잡아야 돼. 우리 행정법은 개념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체계를 잡아가야 돼. 체계. 방대하기 때문에 체계를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데 개념이 곧 뭐예요? 용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걸 배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많이 듣게 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 줘야 된다고. 자, 권리와 권능과 권한과 권한의 개념을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보통, 자, 우리가 권리라는 것은 뭐냐? 보통 이제 시험에 들어가면, 오프에 강의에 들어가면 권리가 권리지. 이런 사람은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자, 반드시 생각해 둘 거예요.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권리라는 거야. 법이 준다라는 거예요. 법이. 권리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힘이라는 것은 일단 파워입니다. 파워. 우리가 사법에서 파워, 그러면 이제 물건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고요. 물건. 요 이익이라는 것은 뭘 제시하고 있죠? 바로 채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권리를 말하라 그러면 물건, 채권 그러는데 물건, 채권은 권리의 종류지. 권리라는 명백한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다시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법학교는 첫 시간에 권리가 뭐냐라고 우리가 배워요. 그러면 권리의 법적 성질은 뭐냐? 이렇게 해서 이 권리라는 거야, 권리. 그래서 법이죠. 요 힘이 뭐예요? 파워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면 연결해 보면 권리, 법력설이 돼. 권리, 법성력, 권리, 법력설이 대표적인 권리라는 개념입니다.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권리고요. 자, 권능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라는 거야.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권능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권능이 뭡니까? 그러면 수업 시간 들어가면 권리 능력, 이게 권리 능력하고 권능은 의미가 달라요.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권능이 돼. 자, 권한이라는 것은, 권한이 뭘까요? 권한이라는 것은 역시 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러면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이 바로 권한이야. 그러면 지위 또는 자격설이 대표적인 권한의 법적 성질이 됩니다. 자, 권언이라는 것은 뭐냐?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바로 권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배울 때 첫 번째 출발은 바로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의 개념부터 출발한다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권능이라는 것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권한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통치행위도 그럼 법적 성질이 있느냐? 그러면 개념적으로서 정치적 사법적 심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통치행위냐? 이런 이제 의미가 된다고. 그러면 통치행위, 대통령 통치행위는 정치성에서 제외되는 거냐? 사법성에서 제외되는 거냐? 그러면 반대 어떤 의미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요. 자,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바로 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산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이해의 것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통치행위를 그러면 정치적 사법적 심사에서 제외되는 걸 통치행위로 몰아줄 건가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개념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립 전제로서 법치주의,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 나열하는 개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괄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포괄적 의미로 봐준다는 의미를 전제 요건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치행위 개념에 대해서 정치적 사법 심사에서 제외되는 것 이걸 뭐에 통치행위로 봐줄 건가? 개념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게 바로 통치행위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도록 하죠. 자, 통치행위 제도적 전제로서 역사적은 어떻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가? 자, 실질적 법치주의로서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게 있고 하나는 개괄주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시주의라는 게 있죠. 예를 들는 것. 이게 바로 예시주의.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포괄해서 하는 게 바로 개괄주의냐? 어떻게 통치주의를 포괄할 건가? 그래서 자, 두 가지 제도적 전제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실질적 법치주의, 개괄주의.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애국의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국사원이죠. 국사원의 판례에서 점차로 정립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국사원이고 영국과 관련돼서는 뭐라고 써놨는지 봅시다. 의회 특권과 국왕의 대권에 대해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게 바로 애국사례. 영국은 의회 특권으로서 제외되는 걸 우리가 본 거고요. 자, 미국과 관련돼서 유명한 판례가 있죠. 그래서 루드 앤 보드 사건으로서 통치행위는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판단하지 않는 게 통치행위로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루드 대 보덴 사건과 관련돼서 독일은 2차 대전의 열기주의, 여기 열거를 하고 있다가 점차로 개괄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열개죠. 바뀌면서 발전해갔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2차 대전 후 열기주의에서 얘는 개갈주의로 바뀌면서 발전해왔고, 그래서 이게 유명한 사천 사건과 전미지 사건 많이 들을 거. 앞으로 사천 사건, 전미지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 범위가 축소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 점차로 확대된다면 국민의 인권 의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애국 사례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프랑스는 국사원이다. 그 다음에 영국, 미국, 독일, 일본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판례 이건 한번 꼭 기억해 둬야 돼요. 루드 앤 보든 사건으로서 꼭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통치의 인정 여부 근거를 어떻게 살펴볼 건가? 그래서 우리가 정리 정돈을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통치의 인정 여부의 근거로서는 부정설, 대표적으로 이제 사법심사의 긍정설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통치행위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반대 해석하면 사법심사의 긍정설로 본다. 이론상은 명쾌해요. 즉,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법치국가. 그러면 비판과 관련돼서는 정치문제의 사법화로 인한 현실적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치행위 부정설에 대해서 비판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첫 번째 요 문이죠. 그래서 거기 요약집을 보시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부정설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긍정선은 뭐예요? 통치행위를 긍정한다라는 것은 이 말은 사법심사 제한설. 이것도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자꾸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통치행위를 긍정한다라는 것은 바로 긍정한다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한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긍정설과 관련돼서 크게 두 개에 대해서 재량행위설에 대해서 우리가 봐요. 재량행위의 내용은 뭐라고 써놨냐면 통치 행위는 정치적 재량에 기한 행위. 이게 바로 정치적 재량에 기한 거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과 일본에서 우리가 봤고요. 비판은 재량의 일탈 남용 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통치행위 일탈 남용 시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요 두 가지. 재량행위 일탈 남용 시 재량행위죠. 여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통치행위 일탈 남용 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재량행위설, 독일과 일본에서 우리 재량행위설을 대두되고요. 그러면 재량행위설은 그러면 사법심사의 제한설의 한 부분이라는 걸 틀을 딱 잡아놔야 돼. 이번에 대권행위설은 이제 영국에서 우리가 대권행위설. 그러면 영국 법상이 대권행위 불심사에 대해서 근거를 하고 있고 비판은 대권행위는 때로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량행위설과 대권행위설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제한설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이제 건립분립설이라는 게 있어. 건립분립설, 내재적 한계설이야. 건립분립은 원칙상 일반 법인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행정, 사법, 입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법권이 간섭하는 것이 그러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다고 주장하는 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행정법의 관계는 요 관계죠. 그래서 행정, 그 다음에 입법, 사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입법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가? 그러면 행정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권한이 심사의 권한이 될 건가라는 이런 포함관계에서 우리가 확인해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립분립설, 내재적 한계설, 미국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네 번째 사법자재설이라는 게 있어. 프랑스의 국사원 판례에 의해서 승리 발전하고 사법의 정치화 방지라는 게 의미를 두고 있다고. 그래서 비판은 고의적 심사의 포기는 사법권의 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법자재설, 그리고 의미를 잡아줘야 돼. 또 하나는 이제 부정설, 긍정설이 있으면 절충설이 있어.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게 되면, 그러면 부정, 그 다음에 긍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충선을, 이게 이제 절충선에 하나 해당되는 것, 제한적 긍정선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존립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항만 인정해주자. 그래서 제한적 긍정선을 띄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통치행위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나라 애국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봤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확인해 보죠.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죠. 통치행위. 헌법의 규정에서 헌법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또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자유민주복지국가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듣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도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봐요. 여기 저는 그래요. 자유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 좋은 말은 다 붙어 있네요. 그러면 왜 자유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를 하지? 왜 자유민주복지국가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해요.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거야, 자유. 이 복지라는 것은 평등이 돼요, 평등. 이 평등이라는 거야, 평등. 자, 복지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유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높이면 평등이 깨져요. 자유를 올리면 평등이 깨지고, 평등을 올리면 자유가 깨져요. 그러면 자유와 평등을 적절한 어떤 전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게 바로 민주적 절차라는 거야. 그래서 절차의 정당성이 우리가 대두되기 시작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유, 민주, 복지. 그러면 자유와 평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조화를 시키겠다. 이게 조화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헌법의 대원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헌법은 그러면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조화시키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러면 통치행위, 헌법의 대이념을 한번 집어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통치행위는 예언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해서 명문으로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면책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해서 명문으로 사법심사를 배제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바로 우리 통칭의 법적 근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학설은 뭔가?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권력 분립설이 있고요. 자, 정책적 근거란 사법 자제설을 취하고 있구나라는 걸 학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통칭에 대해서 학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 살펴봤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어떤 판례? 자, 판례는 법원과 관련돼서는 대체로 권력 분립성의 경향이 짙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 판례는 겸선포. 겸선포.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 통칭이라고 보고 있구만. 자, 대통령의 사면권, 그 다음에 4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통치인 관련돼서 특히 우리 법원의 판례에서 요 4개를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겸선포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 세 번째 대통령의 사면권,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여기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이죠. 2004년. 최근이면 최근입니다. 자, 그러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법원은 대체로 권력 분립의 경향을 띠고 있고,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은 대체로 사법 자제설의 경향을 띠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첫 번째,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대해서 요거는 대체로 사법자제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대통령의 사면권,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일하급 파변 결정, 요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통칭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의 통칭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판례에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 4가지 사건에 대해서 꼭 좀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통칭에서 이제 제외되는 거, 통칭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본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자, 비정치적 공무원 파면들 이게 통칭에서 제외된다는 걸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로 들 수 있고요. 자, 통칭이 통째로서 법적 구속, 그래서 통칭이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구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칭이는 어떻게 통제해 줄 건가? 그래서 첫 번째, 법적 구속력을 띠고 있다. 자, 우리가 한계라는 것은 어딘가? 그래서 법령으로부터 자유를 따름이지 법으로부터 자유일 수는 없다. 참 좋은 말은 같죠. 법령으로부터 자유일 따름이지 법으로부터 자유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정치적 분쟁인 경우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적 분쟁인 경우 이거는 절대적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한계와 관련돼서 첫 번째, 두 번의 우리가 사례를 봤고요. 세 번째는 정치적 법률 분쟁인 사법심사 대상에서 상대적 통치행위라는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책을 읽다 보면,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절대적 통치행위, 상대적 통치행위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판단의 주체는 그러면 사법권의 행사 의미 잡아놓고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러면 네 번째, 국가배상입니다. 자, 국가배상과 관련돼서도 참 요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개념 하나 잡고 가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못 잡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배상이라는 의미와 배상이라는 의미와 보상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배상이 뭐예요? 배상이. 그러니까 배상이 뭐냐 그랬더니 배상이다. 이러면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배상 그러면 자, 이 법 손해야. 근데 보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상은 자, 적법 손해가 나오는 거야. 자,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는 뭐냐? 이 법은 고의가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의가실. 자, 고의가실이 있다 그러면 이 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가 수용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국가가 수용한다. 적법 행위, 이 법 행위, 적법 행위죠. 그러면 손실 보상법이지 손실배상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무원이 고의가실을 했어요. 공무원이. 자, 공무원이 이제 고의가실에 대해서 이법 행위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공무원. 그래서 국가 배상 책임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배상과 보상의 차이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이 돼야 돼요. 배상이라는 것은 이법 손해, 보상은 적법 손해. 다시 한번 꼭 좀 점검해 놓고요. 그러면 이 이법 행위가 결론적으로 무슨 가실이다. 즉 고의가실이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여기 네 번째, 그래서 국가 배상과 관련돼서 배상이라는 것은 벌써 고의가실이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배상이라는 단순한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할 때, 자, 봐봐요. 자, 늘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그러면 요걸 이 원리에서 우리가 따져놓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청구권 공통점이죠. 그러면 여기는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공통점이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배상이 있고 여기는 배상이 없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즉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다시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 배상과 관련돼서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우리가 한번 봤죠. 그러면 두 번째, 사법신상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법성의 주장이 불가능하므로 곤란하게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돼서 우리 통칭에 대해서, 통칭이도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의미에서 행정의 의미들을 봤어. 그러면 행정의 의미들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두면, 자,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또 하나 잡을 거는 권리라는 개념과 권능이라는 개념과 권한의 개념과 권한의 개념을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뭐냐? 배상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손해, 보상은 적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통치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통치행위 개념은 반대해서 간다면 우리 통치행위 인정 여부 근거는 인정 근거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개념이 뭐냐? 개념을 우리가 꼭 잡아놔야 돼. 정치적, 사법성 심사에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일명의 통치행위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론 부분 제1장에서 우리가 꼭 잡아둘 거는 뭐냐? 자, 통치행위라는 개념과 행정의 의미를 개념을 반드시 인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반드시 구분해 놓고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통치행위의 구분을 반드시 해 두셔야 된다는 것 반드시 인지해 두셔야 됩니다.